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주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선 경선 과정에 있긴 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근에서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탄소중립 공약 발표에서 일제히 기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대선 의제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팀장 연결해서 대선 주자들의 기후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황인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 공약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보세요? 지금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폭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심각한 수준에 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불충분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우선 사실 공약 발표 전에 대선 출마를 이제 후보들이 선언했던 그때 내용을 보면 사실 대선 출마 선언이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가장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건데, 그렇죠. 그 안에서 대선 출마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거의 없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이번 공약 내용도 봐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수준의 내용들이 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랄지 내연기관차 중단 연도랄지 일부 후보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그 목표치조차도 예. 시급한 지금 상황에 비해서 좀 아니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네. 기후위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을까 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다 보니, 네. 이게 기후위기 책임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또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는 것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나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이런 정책들은 네.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여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도 선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이제 대통령이 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언을 했지만 실천은 없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 정부가 그린 뉴딜 계획도 발표하고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발표하고, 근데 그 선언을 하는 와중에 해외 석탄을 추가로 투자하는 결정을 정부가 내렸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또 투자하는 결정 내렸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결정을 내렸는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거고, 사실 국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린 뉴딜 정책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심.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 추후 새로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이 아닌 좀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 보니까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비롯해서요, 탄소세 신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공약 등 좀 다양한 기후 공약들이 나왔긴 나왔던데, 혹시 이 가운데서라도 좀 주목할 만한 공약들이 있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후보들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몇몇 후보들이 이제 기후에너지부 설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요구했던 과제이기도 하고, 현재와 같이 이제 산업부가 거의 에너지 관련돼서 총괄하는 형태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부도 이제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후보는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은 이제 언급은 없었지만, 이 공공성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기, 물, 뭐 또 공기 이런 것들이 모두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상업성과 어떤 시장의 논리만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네. 또 후보가 또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온실가스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발전인데, 그렇죠. 이 석탄 발전에 대해서 언급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후보가 제시한 뭐 탈석탄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예. 제시한 그 연도조차도 사실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예. 어떤 후보는 뭐 핵융합 같이 이렇게 좀 현실성 없고, 아하. 이렇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결책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후보들의 인식 수준이 너무 이제 뭔가 기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 NDC라고 하죠. 국가 네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한 그런 공약들 중에서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감축량 목표가 1억 7천만 톤인데 감축 목표를 2배가량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네네. 유럽이나 미국의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고요. 예. UN 같은 데서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한 절반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예. 한국은 사실 이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이상으로 하면 했지 그거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 말에 한국이 제출했던 것은 2010년 대비 절반은커녕 한 20%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유럽, 일본, 특히 독일 이런 곳이 기존에 있던 자기들의 2030 목표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특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넘게 상향을 하고, 예. 미국도 거의 2배 가까이 상향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좀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좀 공약이랄까요? 내세우는 주장, 논리들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던데요. 이런 보수 야권 주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단순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더 이상 재생에너지의 경제 상대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 예. 사실 보수 야권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하려면 이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핵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진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정부의 현재 정책을 공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화석 연료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를 야기를 했죠. 기후 변화라는 위험을 야기했는데, 네. 이거를 막겠다고 해서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이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대형 재난의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을 하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폭염이 무섭다고 태풍 오기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수단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발전은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공성 관계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 개발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봐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사고가 났을 때는 생태계를 비롯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이런 예. 것을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앞서 좀 녹색 성장 기본법을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녹색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이 기후 정책이 힘을 받고 가려면 그냥 뭐 대통령의 선언이나 말이 아니라 이제 법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법에 따라서 이것이 실행이 됐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되어 왔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얘기했던 녹색 성장이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간 형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기억을 상기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사실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뭐 4대강 사업하고 석탄 발전 오히려 느리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건 녹색을 포장한 결국 성장 정책일 뿐이었던 그런 과거의 패러다임을 지금의 10년 넘은 지금 시기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게 명칭의 문제, 단순히 명칭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2030년의 목표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안에서 넣자 말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들을 또 기술 수단으로 포함시킨다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팀장과 함께 대선 주자들의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황인철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